가지고 인민군을 저렇게 막강한 장비를 갖춘 인민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대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당시 그 이미 들어와 있던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쓴 미군 사령관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의 지휘자가 별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육해공군 총참모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별이 3개 정도 됐었어요. 정일권 나중에 총리도 오고 국회의장도 하셨던 정일권 우리 종씨입니다. 나는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백선엽 장군도 지금 6.25 관련 회고록을 많이 여기저기 회고담을 많이 내놓고 그러시는데 그분도 육해공군 총참모장으로 별 3개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 저 백선엽 장군이나 정일권 장군 같은 사람이 육해공군 총참모장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관계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건 휴전협정이죠. 휴전협정은 군사령관끼리 서명하는 거예요. 전쟁을 휴자는 것이니까. 그거 보면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물론 직접 와서 서명하지는 않고 이제 대리를 하지만 명의는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중국인민 사령관까지도 그러니까 지원군이죠. 지원군 사령관까지도 서명을 하는데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인 실제로는 미군 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명 당사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고 우리를 괴롭혔어요. 쉽게 해서 지금도 그게 안 돌아왔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그 작전 지휘권을 찾아오는 협상을 미국하고 해서 부시 정부 때 2007년이면 부시 정부 때입니다. 부시 정부 때 그 아주 네오콘 중에 네오콘 럼스펠드 그 둘이 했었어요. 럼스펠드 국방장관하고 국무부 차관으로 있던 존 볼턴이 둘이 네오콘 중에 네오콘입니다. 아주 강경파죠. 그 네오콘 중에 네오콘인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제는 한국군이 충분히 혼자서도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무기도 많이 장만했고 또 그만큼 능력도 있고 반면에 북한군의 병력은 숫자가 많지만 장비도 이미 낡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 경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북한 군대는 무섭지 않다. 이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빼면은 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부국강병이라는 부국강병이라는 사자성어는 들었을 거예요. 강병을 만들려면 먼저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 국가가 이제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들이거나 개발해야만 강병이 되는데 강군이 나오는데 북한군의 그 이 군사력과 남한군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이제 한국군이 북한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미국이 했기 때문에 작전 지휘권을 이제 찾아가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4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재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세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한테 줘버린 게 1950년 7월 14일입니다. 6.25 전쟁 나오고 나서 20일도 안 된 거예요. 네? 그 4월 17일이 7월 14일이 찾아올 때는 4월 17일로 뒤집어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좀 발상이라고 할까 아이디어가
그 주변의 참모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912년 4월 17일이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런 걸 찾아오느냐. 우리는 아직도 북한 못 이긴다. 2015년 12월 말쯤 찾아오는 걸로 또 다시 한미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겠다고 하는, 한국이 찾아가겠다고 할 때 좋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했던 미국도 굳이 한국이 우리 안 가져올 거예요. 계속 미국이 우리를 지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으로서는 나쁠 거 없죠. 그렇잖아요. 독립해 이제. 너도 충분히 혼자서 너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월급도 그만큼 받고 그러면은 가서 그 분가해서 살아도 돼. 그런데 아이고 저 뭐 아직도 월급도 별거 안 되고요. 뭐 돈 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붙어 살게요. 문간방 주세요. 며느리 고생할 건 생각 안 하고 그 시집살이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못 나가겠다 하면 뭐 그래 그럼 뭐 일손도 보태고 나쁘지 않지. 그런 식으로 해서 2015년 12월 30일로 밀어놓고 이명박 정부는 떠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어요. 물론 이제 핵 문제가 조금 악화되긴 했죠. 핵 문제를 핑계를 대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핵 문제를 핑계 대고 한없이 밀어놨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협상하기로 해놨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임기 중에 찾아오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고, 그래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2년, 이제 6월 중순이니까 한 2년 반이 조금 더 남았죠. 실질적으로는 임기 3년 차라고 그러지만 남은 세월로는 2년 반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찾아올 거고, 미국도 한국 정부가 찾아가겠다면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작전 지휘권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작전 지휘권 문제를 일으킨 게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예요. 근데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은 우선 이제 서명 당사자인 세 나라가 일단 기본 평화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리상. 근데 그걸 노무현 정부 때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14 정상회담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실질 당사자다. 법적으로는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내용상 미국, 북한, 중국이지만 또 북한에 가서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북쪽 최소한, 아니면 북측.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당사자다. 그런 점에서 다음번에 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이 협상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김정일 위원장도 일리 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해놓은 거예요. 바로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 두 개가 되면은 북한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90년대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 때문이었다고 하면 이제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주변에 조금 유식하다는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 경력도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핵 문제가 왜 생겼냐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고라파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련도 그때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었었습니다. USSR이라는 영어로는 USSR이라고 했지만 소비에트 사유주의 연방공화국.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유주의 연방공화국이 옛날에 러시아에다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다 독립해서 나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무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틱 3국, 뭐 그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크림 공화국 이런 것들 다 그 러시아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 소련으로. 그 영토 면에서는 아마 로마 제국보다도 더 넓었던 제국입니다. 그게. 그 소련마저도 막 분열이 되고 동그라파 국가들은 소련 휘하에 있던 동그라파 국가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말하자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북한이 남쪽에 잘못하면 흡수 통일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다가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91년 12월 13일 날 합의가 된. 그러니까 그때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핵심 요지는 25개 항의가 있지만 1, 2, 3, 4, 4개 항이 가장 핵심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 1991년 12월 13일 날요 서울에서 그때는 처음에 첫 회담을 저 강남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했었는데 막판에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서 그 서명한 기본 합의서에 보면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이 상호 체제 인정 존중입니다. 북한을 손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상호 불가침입니다.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토 주권 존중이고, 그다음에 상호 비방 중상 중지. 이제 서로 이제 욕해가지고 체제를 헐어내려고 이제 북쪽도 남쪽도 하지 말자. 그다음에 파괴 전복 활동 중지. 파괴 전복 활동이라는 것은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막 소문을 내고 해서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러는 그게 파괴 전복 활동 아니에요. 우리는 그지 못했어요. 북한은 좀 하려고 했었지. 50년대, 60년대, 좀 70년대까지만 해도 하려고 했어요. 이른바 난파 간첩이라는 거. 또는 무장 공비라는 거. 보내지 않았었어요. 90년대까지도 왔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96년 9월인가 그 정동진이라는 데로 잠수정이 하나 그물에 걸려서 잡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헛된 꿈, 미망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북한이. 그 파괴 전복 활동 중지. 91년 합의서 만들어 놓고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다고 의심하고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 접촉을 해서 뭐 종교적인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교화를 시켜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고 남북이 사이좋게 잘 살자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정책이어야지 막아내는 것이 정책은 아니죠. 상종 않는 건 정책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가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그게 정책 아니에요. 남녀간에도 어떻게든지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자기 좋게 만드는 게 이게 밤새 연구해야 될 전략이고 연애 정책이고 연애 전략 아니에요.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집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지고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건 정책이 아니지. 하여간 그 동그라파 그런 동그라파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였던 북한이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흡수 통일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경제적 여력도 없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놓고도 미국, 북한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남한은 됐다 이제. 근데 남은 건 미국이다. 미국이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당히 핑계대고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죽는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북한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6.25 때는 전쟁도 일으켰지만 남쪽을 얕보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쫓겨 올라갔고 중공군까지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한테 밀려서 다시 382북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그 뒤에 미군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한국을 보호한답시고 앉아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92년 초에 1월 달에 미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남한으로부터는 체제 보장을 받았는데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계산으로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조건으로 수교를 해달라. 그 수교만 해준다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미군 철수 후 남북 합작 통일 이거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통일은 쉽다는 겁니다. 통일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 정치 지도자들끼리 통일하자고 합의를 하면은 그날로부터 통일이다.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을 망정 북한 주민들을 통일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자 이 어려운 형편은 모두가 다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이 되죠. 또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핑계를 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작 방식의 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이제 마취를 시켰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합작 방식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숫자는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미국이 그걸 노했어요. 만약 그때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에 호응해 줬더라면 북한은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그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핵 개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냐 말이야. 그걸 무슨 명분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북한 편 든다고 그러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남한 정부는 이제 눌러놨는데 그리고 그 전년도에 91년 9월 달에 유엔 가입 신청서까지 내서 유엔에도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누가 함부로 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뭐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내 가지고 가령 뭐 동해바다 떠댕기는 미국 군함을 갖다 서 미국 북한 어뢰가 와서 뭐 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 가지고 그 때문에 그걸 구실로 해 가지고 선전포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독립국가하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 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먼저 해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 있는 법적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걸 이제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60년대, 63년인가 유명한 그 베트남의 동킹망 사건은 미국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 핑계대고 올라치고 월맹이죠. 월맹을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뭐 이미 미국의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다 베트남 미국 소핵이 아니라 자작극이 아니라